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24 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시장의 실망이 쏟아지자 한국거래소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편입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안으로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지금 주춤한 건지 한 발 물러선 건지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굳이 비판할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지수라는 거는 보통 6개월,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구성 항목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실망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작해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내용을 담기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긴 기간을 두고 수십 번의 어떤 회의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수렴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뀔 게 있으면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소가 당장 어쨌든 이제 투자 수익을 높이는 쪽보다는 이제 태화성보다는 밸류업 정책과 연계해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했다고 일단 긴급하게 일단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처럼 계속 회의를 하고 더 자주 회의를 하고 바꿀 거 빨리 바꾸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지수라는 거는 이제 보통 벤치마크 지수 변경, MSCI 지수 변경, 리밸런싱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일단 시장은 100개 종목으로 시작하는데 매년 6월 달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지나고 나서 연 1회를 정기로 변경을 하기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시행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사실 보완이 가능하고요. 금투세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완하겠다 해서 무슨 ISA 내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보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제 스타트를 끊어놓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 가지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조금 변경이 있었어요. 네이버 올라왔죠.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 MSCI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 중에 과연 이번에 밸류업에서 뭐가 빠졌나 봤더니 딱 2개 빠졌습니다. KB금융과 네이버만 빠졌는데 네이버는 사실 이번에 처음 올랐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리고 네이버 지금 당장 누구 보고 매수하라 했을 때 좀 애매할 수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빠졌는데 네이버는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영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KB금융이 우리나라 5위권에 그래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KB금융이 빠진 이유가 ROE 조건이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초로 들어간 금융주 리스트를 봤을 때 내년 6월 달에 뭔가 리밸런싱 되면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좀 뭔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계속 회의를 더 자주 하시고 좀 변경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내년 6월 달에 리밸런싱 할 때 좀 더 잘 보완된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빨리 시작부터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던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어제 급등세를 간만에 보였죠. JYP 엔터 4%대, SM 7%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떤 효과였습니까, 김성준 이사님? 예, 사실 밸류업 지수의 약간 좀 논란의 또 한 축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종목 두 종목의 편입이었는데요. 역시 예상을 깨고 일단 편입이 되다 보니까 어제 밸류업 편입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1.8%였는데 어제 JYP가 7.5% 상승, SM은 4% 상승하면서 역시 여기 의외의 편입의 효과가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왔었고요. 그 중심에는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JYP를 봤을 때는 연기금이 올 초부터 544억 그리고 기관 전체적으로 1,200억의 매도를 좀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피크 7월 달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는 15%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것도 이제 올해 들어서만 보면은 26%
10%나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좀 공백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SM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471억, 기관 전체로 이제 588억의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밸류업의 수급이 채워준다면은 그래도 이제 충분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빠르게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5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3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는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0억이 지금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는데 500억이 넘었었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 약 한 38% 정도의 하락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둘 다 마찬가지로 그래도 4분기에는 개선의 기대감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증권사에서 가장 최선 원주들을 많이 뽑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여전히 뭐 논란이 아직 뭐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지금 끝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제외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된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모든 지금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빠르면 이제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익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논란 속에 좀 어렵게 뭐 특례 입학을 한 그런 이 두 회사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PBR도 높고 사실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번 그 편입을 계기로 해서 보다 좀 더 강화된 주주 강화 그리고 특히나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업 지수의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앞서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종목 변경도 연내 검토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퇴출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참에 좀 더 이제 이 지수의 편입에 좀 더 남아있기 위해서라도 주주 강화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 4분기에는 조금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위안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밸류업 지수 편입이 유력했지만 결국 제외돼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금융주도 전일에는 반등을 했는데요. KB금융이 뭐 4%대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라가 5%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작용을 한 건지 아니면 하락에 따른 반등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많이 빠져서 어제 올랐다기보다는 어제 올랐던 KB금융, 하나금융, 아까 우리 김선영 대표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저도 그랬습니다. KB금융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번에 탈락이 됐죠. 그러나 뭐 올 12월 달이 됐든 늦어도 내년에 또다시 저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밸류업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치를 올리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 2,600개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100개 그러면 100개만 기업 가치 올리고 나머지 2,500개 기업 가치 안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 100개는 이미 기업 가치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런 기업들은 아마 향후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 가치 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선택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0개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김 대표 그런 얘기 하셨죠. 모건 스탠리 종목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거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번에 100개가 앞으로 5년, 10년간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밸류업 100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기업이 무조건 기업가치 올라가고 주주가치 올라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 번째 부분인데요. 지금 금융업이나 통신업이나 지주사나 또 공기업의 기업들 중에서 이번에 누락된 종목들 아주 많습니다.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볼게요. 내년도 예상 ROE, 그 영업평가율이 아마 그 7.5% 이상이 그 해당 조건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KB금융, 하나금융, JB금융, 또 BNK 그리고 NH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내년에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7.5%가 아니고 8%가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누락됐다고 너무 그 실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걸 누가 간파한 겁니까? 바로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도
또 굉장히 유동성 있게 말했죠. 만일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 물론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그랬지만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면은 언제든지 또 특례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업 밸류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회사 좋은 회사고 여기서 누락됐다고 나쁜 회사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빠지게 됐다. 이런 조종을 보인다. 그럼 저는 오히려 그런 해당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SKT라든가 KT라든가 KB금융, 하나금융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우리 공기업 중에서도 몇 개 있죠. 제가 굳이 뭐 종목명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어제 하나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주가치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업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좀 더 비중 싣고 그에 대한 종목은 언제든지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에 밸류가 없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내놓은 지수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 보완책으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TV용 LCD를 생산하는 중국 광저우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배경과 함께 향후 사업 전망까지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2조 300억에 대한 자금 조달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이 2025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2분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양한 자금 조달을 이미 진행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1조 3,600억을 이미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1분기 때 부채 비율이 322% 정도였었는데 이게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되면서 2분기에 280%까지 낮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2분기 때 2조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재무 건전성 내년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이 부채 비율 하반 경직선은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OLED 투자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미 이제 이번에 LCD TV 패널 쪽 관련돼서 이미 생산을 중단을 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이제 대형 LCD 쪽 사업도 이제 접고 돈이 되는 쪽에 대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차량 디스플레이나 IT 쪽 관련된 LCD를 조금 더 키우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는지를 엿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동사의 가장 큰 협력사가 애플인데요. 이 애플이 기본적으로 올해 아이패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이 노트북과 그리고 내후년에 PC 쪽으로 OLED를 계속 탑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침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동사뿐만 아니라 이 다른 가전제품들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가전제품도 OLED를 많이 이제 투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제품에서 이 OLED 관련된 탑재를 진행을 해야 결국엔 스펙을 좀 맞출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CD보다는 효율이 좀 높기도 하고요, 화질도 높기도 하고, 그리고 저전력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OLED를 사용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좀 감소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OLED에 대한 그런 강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자산의 본업에 대한 가치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이제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날의 급등이 추세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부채 비율이라든지 3분기 실적 개선 상황이라든지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션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OLED가 이제 중소형 쪽에서 아직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메타의 VR이라든지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지 상용화도 뭐 되긴 했지만 이 대중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OLED 시장에 대한 거는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계신 또 우리 선영 대표님도 OLED 관련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OLED 관련주를 비롯한 LG 디스플레이의 추가적인 반등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이 이끈 반도체 훈풍에 외국인이 컴백을 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가 2,670선을 회복하는 데 좀 중심 역할을 해줬는데요. 자, 4분기를 앞두고 나온 강한 반등, 과연 시장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다시 재정비를 해보면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어제 정말 모처럼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밝게 웃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공이 누구의 공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투자 주체별 세 개가 있죠. 바로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그리고 개인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전부 아시는 대로 바로 외국인이 샀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 주체가 누구냐? 저는 명약관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기관 투자가에 대한 큰 기대를 많이 갖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명약관화한데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샀습니다. 얼마나 샀죠? 1조 5천억 샀죠. 현물에서, 즉 주식에서 5천억 사고요.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약 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1조 사면은 그냥 1조 원 산 게 아닙니다. 뭐 정확히 7조 샀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3배, 많게는 5배의 효과를 봅니다. 선물 하나 샀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기아를 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시장 흐름에 순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왜 샀겠습니까? 저는 단기 저점을 쳤다라고 외국인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9일이죠.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 장중에는 2,490까지 내려갔었죠. 2,500포인트로 끝난 날이 있었습니다. 9월 9일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외국인들은 단기 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로서 사실상 이제 9월이 마감된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정확히 4분기 10월이 시작됩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매수 더 할 거로 봅니다. 과거 제가 경험치를 통계치를 보니까 외국인들을 한번 사잖아요. 일단 하이 상단을 5조 원 정도 삽니다. 지금 2조밖에 안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잘 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사면 주로 뭘 삽니까? 바로 선물을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지만 이 필수 4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50% 이상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올 크리스마스가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실 겁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2.9%나 급등하면서 김영환 의원 테마주죠. 인버스 다 급락을 했단 말이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 어제 코스피 2,671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망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2달 됐는데요. 모두가 다 코스피 상단을 3,100, 3,200 저는 금년에 3,000 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또 삼성전자 목표가 뭐 12만 원, 13만 원 저는 금년에 삼성전자 10만 원 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 나쁘게 보고 우리 코스피는 나쁘게 보면 그 반대입니다. 올해는 아니다. 아마도 3,000 넘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는 것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방금 우리 조앵커님의 질문은 정말 저를 당황하게 만든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800에서 2,900 요 사이가 올해 고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00포인트, 2,900포인트 고지 하루빨리 조금 회복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도 빠르게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제목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가 발행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는 디데이를 맞은 만큼 오늘 주가 추이 함께 주시해보시고요. 이 밖에 하향 조정 보고서로는 삼성 E&A와 LG 생활건강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됐습니다. 하나증권은 삼성 E&A의 발주를 보수적으로 전망하면서 추정치 하향했고요. LG 생활건강
생활건강은 중국 소비 부진의 영향권 내에서 실적 개선세가 더디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한편 코스맥스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목표가와 투자 의견은 유지됐는데요. 먼저 LG 생활건강 보고서부터 살펴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LG 생활건강에 대해 중국 소비의 부진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하향,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이커머스 비수기에 오프라인 부진이 동반되는 등 소비 부진으로 대량 수요 자체가 위축됐다며 매출 부진과 마케팅 비용 확대로 중국 손익은 적자를 지속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 외 지역에서의 이익 개선을 기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네이버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네이버에 대해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이버의 3분기 영업이익은 5,09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6% 상회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네이버의 주가는 특별한 모멘텀 없이 금리와 광고 경기 기대감에 우하향 추세가 이어져 왔다며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이와 함께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혀 있었던 하반기와 내년 실적 눈높이도 조정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드디어 네이버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개통 안정화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건설 사업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8,3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기대 효과 또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김선영 대표께서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업에 8,3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전력 변환 장치 978메가와트시 정도 되고요. 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배터리 889 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설비를 구축을 했는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제 좀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릴 텐데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 총 14개 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때는 원래 이제 이거저거 다 걸쳐 있는 기업들 되게 좋잖아요. 딱 눈에 띄는 두 개 기업 있죠. 삼성 SDI, LG 엔솔. 제가 이 기업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수요가 낮은 밤에 에너지를 다 이제 쭉 뭔가 충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간의 피크기 때 그걸 방전시켜 가지고 발전소의 어떤 사용 효율을 올리는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력 계통의 안정화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계통 안정화용 ESS 같은 경우는 전력망 건설 지연에 따라서 어떤 발전 제약을 최대 이제 1기가와트까지 완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향후에 또 만약에 완료가 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조정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한번 지어만 놓으면 활용 계획이 좀 다양하다라는 부분도 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에 참여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전에 이제 부북 변전소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국내 최대 용량인 335메가와트 ESS 설치 그리고 시운전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내용 발표했는데 이 정도면 용량이면 제가 살펴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한 100만 가구가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이제 효성중공업의 시장 점유율이 한 22% 정도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ESS 하면은 되게 친환경 쪽으로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오면서 앞으로 전력량 엄청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나 일반 기업들, 해외 기업들 보시면은 원전 같은 데로부터 전기를 거의 바로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넘어오는 전기에 대한 어떤 이제 소모도 우리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만큼 전력 소모가 앞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ESS 관련 기업들은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위에 말씀드린 우리 기업들 좀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 ESS라든지 전력 변압기 업체들의 추가적인 반등 여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밸류업 지수. 비만약 치료제 모멘텀과 더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더하고 있는 한미약품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한미약품의 연구개발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간의 경영권 다툼 속 3분기 실적 개선에는 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전략을 좀 어떻게 정비해보면 좋을지 김성준 이사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원조 제약바이오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한미약품이 사실 최근에 좀 조용했었는데요. 어제 유독 장마감 후에 뉴스들이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좀 안 좋은
좋은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돌입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네,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또 단독 보도가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밸류업 지수 편입 다음 날 바로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다소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 내에서 소폭이지만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도 지금 나타났는데요. 북경 한미와 이제 오너 2세 개인 회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의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사의 중점 사항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바로 오늘 오전이죠. 이제 한미약품은 이제 IR을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좀 해명하는지 여부, 또 이제 그 다른 뭐 진행 사항들도 같이 또 얘기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밖에도 또 이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뉴스도 어제 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900억대, 영업이익이 610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큰 폭은 아닙니다. 5%대의 이익 개선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나타났는데요. 뭐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만성질환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잭과 또 이제 고혈압 치료제, 아무절탄 패밀리가 원해 처방 부분에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사실 서양인의 체형에 좀 어울리는 그 GLP-1 그런 비만 치료제보다 이제 국내 한국인의 체형에 특화된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 비만 테마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고 좀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는데요. 이 임상이 이제 사실 물론 2026년 하반기에 종료가 돼서 아마 2027년부터 출시가 될 계획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 새로운 또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좀 있기 때문에 뭐 증권사는 그래도 요즘에도 꾸준하게 조금 그 긍정적인 얘기, 목표가 상향 그런 소식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기관들이 꾸준하게 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도 뭐 과거에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안정적인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이제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과거에 상당히 좀 그 원조 강했었던 그런 이제 한미약품도 같이 동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개발에 참 많은 열심히 연구개발하는 대표적인 기업 한미약품인데 최근 밸류업 지수에 뭐 또 편입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다만 지금 경영권 갈등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돼서 실적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세무조사 악재가 터졌다라는 거 이것도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양호한 미국 시장의 흐름이 3대 지수로 좀 나왔고요. 양호한 지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뭐 GDP 관련돼서도 부합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를 하면서 양호한 지표를 보였다. MSCI가 뭐 올라가긴 했지만 이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특징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14.8% 올랐고,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텐센트가 9%, 알리바바가 10%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뭐 어제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역시나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어제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 소비주 쪽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과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뭐 우상향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전날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뭐 현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이제 추세적인 대응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테마주로 뭐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많이 취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추세적인 대응으로 좀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반도체 쪽에 이어서 중국 디스플레이 쪽에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거를 만약에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국내 쪽 관련돼서도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디스플레이 업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국 소비 관련주를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면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면 어쩌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밤사이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급등했거든요. 과연 오늘은 삼성전자로 외국인이 좀 컴백을 해줄지 반도체 관련주 상승 지속성 이어갈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께 물어볼게요. 네, 뭐 진짜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 괜한 리포트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판단되고 모건스탠리. 있는데, 네, 모건스탠리 아까 뭐 변명같이 뭐 냈는데 저는 그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지수도 많이 올랐고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매수했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뭐 데리고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뭐 몇 조 매도했는데 그 물량들이 다시 재개됐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아까 제가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보여드렸지만 위에 상위 뭐 한 3개만 다 합쳐도 전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움직여줘야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움직여주는 게 맞고요. 일단 전일 미 증시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반도체 흐름들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악재성 이슈가 나와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또 블랙엘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젠슨 왕이 올 하반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블랙엘 이미 대량 생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기업들은 그냥 꾸준히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 2년 이상은 그대로 투자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반등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미 증시가 전통적인 9월 약세장을 극복하면서 4분기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출발 증시에서는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4분기 변수 투자 전략 세워본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혜수 앵커가 한 3년 동안 아침 방송 책을 적고 한 1년 정도 저랑 같이 머니플러스 진행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마감 방송을 책임지는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정말 부족하다는 마음에 부담과 사명감을 함께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부끄럽지 않은 방송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 진심이 꼭 시청자분들의 좋은 수익률로만 연결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올해 4분기 남아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하루의 시작은 머니플러스와 또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에서 함께 해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외쳐보네요. 아침을 여는 경제뉴스 오늘도 플러스 머니 플러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